보니까 여러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심하죠. 왜? 보통 뭐 창업하는데 보증금은 1, 2천에 월세는 뭐 100, 200 이렇게 되는데 권리금이 갑자기 뭐 1억 이러니까 창업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1억 자체도 받을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되면 1억이 2억 될 수도 있는데 장사를 못하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고, 그죠? 주인에 따라서 쫓겨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로 이제 2015년 5월 13일 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개정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권리금에 관한 것들이 명문화가 됐어요. 명문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권리금에 관한 판례를 갖다가 권리금으로 정의를 해서 이제 권리금에 관한 상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 게 이제 상가 임대차 차임 연체하는 게 2기에서 3기. 이거를 이제 이 2015년 5월 13일 날 개정을 하면서 했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권리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가에서는 저 권리금이 꽃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권리금이 상가 계약보다는 권리금 계약이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하고 그 자체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무에서 저 권리금 계약을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중개사무소로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권리금 계약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권리 양도 양수 계약. 이제 흔히 이제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죠. 그죠? 권리금 계약.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3천에 200에 5천, 권리금 5천짜리 부동산 사무실을 이제 계약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일단은 구임차인하고 신임차인이 권리금에 관해서 먼저 계약을 해야겠죠. 그죠? 권리금에 대해서 계약. 그래서 예를 들어서 권리금 5천에 500만 원 계약금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차례로 따진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신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이제 계약을 해야겠죠. 그죠? 임대인하고 계약을 해야겠죠. 그래서 3천에 10% 30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리금 잔금. 권리금 잔금을 할 것이고, 네 번째는 임대차 잔금. 굳이 이제 차례를 따지면 이렇게 하는데, 실무에서는 이제 저렇게 많이 안 하죠. 이제 권리금 계약을 하고 권리금 잔금 날 주로 임대차 계약을 그냥 일시적으로 해버려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주인이 멀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저렇게 되면, 차례대로 본다면, 만약에 저 권리금 계약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깨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만약에. 좀 권리금 계약을 했는데, 자, 이렇게 권리금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임대차 계약에서 깨져버렸어. 그러면 요거는 뭐냐는 거죠, 요거는. 요게. 사실은 주가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에 이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이 권리금 계약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깨졌어. 그러면 저 권리금 계약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자체가. 또는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했는데 저 신임차인이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온대. 계약을 해지해달래. 그러면 이 계약금은 누가 가져가냐는 거예요. 이 계약금은. 그리고 이거 권리금에 대한 용역 수수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권리금에 대해서. 이제 실무에서 상가를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대다수가 중개보수를 못 받아요. 중개보수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상가를 공부하시니까 권리금 계약을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권리금 계약을 하면서, 물론 이제 인쇄된 것들도 있지만 항상 특약을 써야 돼. 뭐라고? 중개사의 과실 없이 권리금 계약이 깨지면 중개보수에 상응하는 용역수수료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 쓰셔야 돼. 그래서 항상 한 줄을 더 기입하셔야 되고, 보통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깨지면 이 보수는 이 계약금은 누가 갖고 가냐면 임대인이 가지고 가요. 판례는. 임대인이. 근데 이것도, 구임차인이 볼 때는 불만일 수 있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만약에 1, 2번 하고, 요 3번하고 4번하고 바뀌면 또 어떻게 될까요? 권리금 계약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 잔금을 먼저 하면 어떻게 될까요? 권리금보다. 그럼 잘못하면 권리금을 못 받아요. 권리금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상가를 중개할 때 권리금이 낀 계약을 할 때는 무조건 우선순위 할 건 뭐 권리금에 관한 게 먼저 정해져야 돼. 계약이 끝나야 돼. 권리금에 관한 계약이. 왜냐하면 이 상가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보통이 아니세요. 가정에 있는 분들하고 틀려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요 권리금 계약이 먼저 정리가 된 다음에, 그래 실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권리금 잔금을 하고 한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주인 오라고 그래서 계약서를 마무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마무리되면 뭐 가서 이제 뭐 영업신고증 승계할 거 있으면 승계하고, 전화 양도양수하고, 뭐 직기 양도양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바뀌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상가를 중개하실 때 권리금 계약을 할 때는 항상 권리금 계약에 관한 해지됐을 때 권리금 관한 그 수수료는 얼마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걸 항상 미리 명시해 놔야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연관돼서 하다 보면 또 어떤 문제들이 이제 실무에서 많이 생겼냐면, 가계약이 항상 문제가 돼요. 가계약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나 어떤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틀린데, 사실 우리 민법상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가계약이라는 말은 없어요. 가계약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는데,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뭐 가계약서를 잘 쓰면 되지 않느냐, 뭐 어떤 서류를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실무에서 경험한 거는, 이 가계약은 누가 하자고 많이 졸르냐면 중개사들이 졸라요. 이 사람이 계약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면, 아 이거 얼마라도 그냥 걸어놓고 가세요. 저 물건 누가 해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혹시 내일 생각이 바뀌시면 돌려줄 테니까 일단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원룸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원룸을 딱 500에 50짜리 이렇게 보여줬는데 막 여러 개를 보였더니 이 친구가 아 이걸 계약할까 말까? 그러니까 중개사가 뭐라고 그래. 그러면 한 10만 원만 걸어놓고 가. 그러면 내일 봐가지고 상태가 괜찮으면 그냥 40만 원 더 주고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하고, 안 되면 돌려줄게. 이렇게 이제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계약을 하면서 가계약서를 뭐 작성해가지고 뭐 나중에 가계약이 안 되면 배액 상환하고, 이런 사람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제 그 들어오실 분이 고민할 때 중개사가 이제 어떤 못을 받기 위해서 가계약을 많이 하자고 하는데, 이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계약을 좋아하진 않아요. 가계약을. 왜냐하면 중개사가 복잡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많이 하냐면, 만약에 5천에 300짜리, 그 다음에 권리금 1억에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나 중개한다. 그 자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계약금을 뭐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가계약금 100만 원. 이렇게 우선 걸어놓고 가세요. 왜냐하면 일단 이 가게가 안 나가게 일단 임차인을 잡아놓거나 임대인을 잡아놓게 일단은 주고 가세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중개사들에 따라서는 이제 임대인한테 계좌로 이제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대인들한테 계좌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아니면 다른 더 좋은 게 나왔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전화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돌려주세요. 그냥 계약 안 할래요. 그래갖고 임대인한테 전화했더니 임대인이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임대인들은. 뭐야. 어제 계좌로 송금했잖아.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뭔 소리야. 그러면 이제 누가 제일 힘들어요? 중개사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돈을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영수증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당사자나 주인한테 얘기를 해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데 혹시 마음이 변해서 계약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못하면 돌려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나가면 어쩔 수 없고 이 사람 물건이 아니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갖고 있다가 돌려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뭐 어떤 그 교수님에 따라서는 가계약서를 작성해서 뭐 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해서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데, 실무에서 하다 보면 저게 잘 안 돼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서류를 꾸며서 하면서 가계약을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셔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가계약서 양식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구해서 하셔도 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귀찮다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가시면 돼요. 100만 원 하고 영수증 100만 원 중개사가 보관하고 있다 해서 요게 내일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거 첨부해서 계약금 하시면 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돌려주시면 속은 편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개를 하다 보면 중개사들에 따라서 성향이 이제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중개사들은 끄떡하면 가계약금 걸어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심한 분들은 막 112가 오는 분들도 있어.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분들 중에서도 좀 깔끔하게 하려는 분들은 굳이 저런 거 안 하고 일단은 무조건 손님 잡아두고 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계약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엔 굳이 저렇게 억지로 막 해갖고 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담으로 많이 이루어서 해보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중고교 주변보다는 사무실 밀집 지역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권을 볼 때 사실은 대학교가 있는 상권하고 대기업이 있는 상권하고 어디가 더 좋냐는 거죠. 그 상권이 번성하는 거는 대학교보다는 회사 상권이 번성해요. 회사 상권이. 만약에 양재동에 있는 현대나 이런 게 거기에 현대가 안 들어오고 만약에 대학이 들어왔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번화하지 않아요. 양재동 상권이. 그래서 우리가 상권을 볼 때도 이게 학교 주변인지 아닌지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학교하고 우리 이제 중개하고 보통 이제 볼 때 연관된 게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변에 예를 들어서 노래 연습장을 찾는 손님이 왔어요. 노래 연습장을 찾는 손님. 그러면 노래 연습장을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중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노래 연습장의 여러 가지를 가장 통할하는 게 뭐냐면 유해업종이라는 거거든요. 유해업종. 그죠? 유해업종. 그러니까 초중 고등학교의 주변에 학생들의 어떤 학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해로운 어떠한 업종을 정해놓고 그런 업종들은 학교 주변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법으로 정해놨어요. 학교보건법 상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화구역이라고 하죠. 그죠? 정화구역. 그래서 이제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이 있어서 학교 정문에서 50m는 이제 절대정화구역, 그 다음에 학교 담벼락이나 이런 예정지에서 200m는 상대정화구역해서 그 주변의 바운다리 학교로 해서 요 200m 요 근방은 이제 학생들한테 학업을 하는데 유해한 업종들은 못 들어오게끔 이런 게 이제 정해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거꾸로 보면 만약에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이렇게 상가들이 있어요. 상대 정화구역 안에. 그러면 이런 상가들은 생각보다 효용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유흥업종에 못 들어가잖아. 문방구나 뭐 학원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무슨 번쩍번쩍한 업종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상권들은 안 좋죠. 밤만 되면 컴컴하고. 학교 주변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중학교 주변보다는 차라리 회사 주변. 회사 주변은 밤만 되면 이제 쿵짝쿵짝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월급날에는 뭐 그 동네에 술집이 빈대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상권들이 많이 번화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학교 상권 주변보다는 이제 유흥업이 들어갈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 이런 이제 상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번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개를 하는 데 있어도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학원이나 고시원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또 학교 주변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체육관을 한다. 애들 태권도장을 한다. 이런 거 할 때는 또 학교 주변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을 테고. 그죠? 그래서 어떠한 업종에 따라서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나치는 지하철역 상권보다는 모이는 교차로 상권이 좋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내려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권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실무에서 이제 많이 된다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도림역 상권 같은 데는 신도림역 주변은 굉장히 슬럼화가 됐죠. 대형 쇼핑몰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식사들을 하시지 신도림역 주변에는 중개사무소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이런 것 자체가. 그래서 사람으로 보면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상권으로 보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권을 보고 역도 결국은 연관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역에 따라서 뭐 사무실이 번성하는 상권, 이수역이라든지 저쪽에 이제 남성역이라든지 그쪽으로 가면 사무실이 또 그쪽은 이제 활발하거든요. 그게 일반 점포보다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사당이라든지 홍대라든지 건대라든지 이런 데는 또 점포가 굉장히 활발하고. 근데 그 반대로 대학가 주변에는 원룸은 어떨까요? 원룸은.
대학교 주변의 원룸. 생각보다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대학교 안에 대학들이 원룸을 지어갖고 장사를 해요. 3,000세대, 4,000세대. 그러니까 건대 앞에 갔더니 학생들이 막 어깨가 부닥쳐서 못 다닐 정도로 사람이 많아. 그리고 여기서 내가 원룸 중개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뭐 대학가 고시원 쪽 가서 저 관악산 서울대학교 옆에 가서 고시원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중개를 하면 돈을 벌 것 같아. 그래갖고 문을 열었더니 손님이 안 와. 알고 봤더니 대학교 안에 원룸이 엄청 많은 거야. 그리고 대학가 주변을 갔더니 원룸들이 앞에 다 간판을 걸어놨어, 주인들이. 그래서 방 뭐뭐 있다 그러고 자기 핸드폰 번호 적어놓고. 그게. 심한 데는 뭐라고까지 해놨어요? 우리 원룸은 공인중개사와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면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하고 계약은 하는데 중개 수수료는 난 너 안 주겠다는 얘기.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눈여겨보셔야 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면 안 돼. 눈에 가서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여기서 뭐 하면은 떼돈을 벌 것 같은데 막상 문을 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신경을 쓰시고, 접하시면 상권을 보는 연습을 하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